섬머셋 몸에 달과 6펜스. 나는 스트릭랜드와 꽤 자주 만나 가끔 체스 상대를 해주기도 했다. 어쨌든 그 사람은 마음이 안정되어 있지 않았다. 어떤 때에는 말 없이 멍하니 앉은 채 별로 누구에게 신경을 쓰는 것 같지도 않았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때는 기분이 좋아서 그 더듬거리는 말로 띄엄띄엄 짓거리는 것이었다. 멋진 말은 못될 망정 좀 심한 야유를 섞어가며 상대방에게 감명을 주는 수도 있었고, 어쨌든 자기 의사는 항상 정확히 짓거려대는 사람이었다. 그는 상대방이야 어떻게 생각하건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으며 상대방의 감정이 상하게 되면 오히려 재미있어 했다. 특히 스트로브의 기분 따위는 우습게 보고 언제나 너무 심하게 면박을 주었으므로 그는 너 같은 놈과 다시 말을 하면 사람이 아니라고 화를 내며 발길을 돌리는 것이었다. 그런데 스트릭랜드라는 사나이에게는 어딘가 모르게 이 뚱뚱한 네덜란드인을 이끄는 강한 힘이 있었다. 그래서 스트로브는 마치 꼴사나운 개처럼 꼬리를 흔들며 되찾아오는데 자기는 인사 대신 핀잔을 받는 것이 고작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스트릭랜드가 어째서 나와 같은 사람과 사귀고 있는지 나 자신도 알 수 없었다. 우리들의 관계는 기묘한 것이었다. 어느 날 그는 나에게 50프랑만 빌려달라고 했다. 당신이 그런 말을 하리라곤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하고 나는 대답했다. 왜 그러면 안 돼요? 나에겐 달가운 말이 아니니까요. 난 지금 굉장히 곤란하단 말이오. 그런 걸 내가 알 게 뭡니까? 내가 굶어 죽어도 상관없단 말이오? 내가 무슨 상관이겠어요? 나는 되받아 말했다. 그는 마구 자란 수염을 잡아당기며 한동안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나는 빙긋 웃었다. 도대체 뭐가 우습소? 분노에 찬 눈을 번뜩이며 그는 물었다. 당신은 정말 단순하군요. 당신이란 사람은 이무라는 걸 일체 인정하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당신에 대해서 의무감을 느낄 필요가 없는 것이죠. 만일 내가 반값을 못 치렀다는 이유로 아파트에서 쫓겨나 목을 맸다 해도 당신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단 말이오? 네, 전혀. 그는 이를 드러내고 웃었다. 공연한 허세 부리지 말아요. 만일 정말 그렇게 된다면 당신은 그야말로 후회 막급일 거요. 그렇게 해보세요. 해보시면 알 게 아닙니까? 나는 곧 대꾸해 주었다. 그의 눈에 미소가 감돌더니 그대로 말없이 앞상태를 휘젓고 있었다. 체스를 한 판 두시겠습니까? 하고 나는 물었다. 좋지. 우리는 말을 놓았다. 다 늘어놓자 그는 기분이 좋은 듯이 체스반을 둘러보았다. 전투 준비가 다 갖추어진 부하들을 바라보는 듯한 만족감을 느끼는 모양이었다. 내가 당신에게 돈을 빌려드릴 줄 알았습니까? 빌려주지 못할 이유도 없으니까. 좀
뜻밖이군요. 왜? 당신도 마음속에는 감상적이라는 것을 알고 실망했어요. 당신이 내 동정심에 그토록 무턱대고 호소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걸 그랬어요. 당신이 그 정도 호소에 감동을 했다면 나 역시 당신을 경멸했었겠지. 이번엔 잘 말씀했군요. 하고 나는 웃었다. 우리는 체스를 두기 시작했다. 둘 다 열중했다. 내기가 끝났을 땐 나는 그에게 말했다. 만약 몹시 곤란하다면 당신의 그림을 보여주시오. 마음에 드는 게 있다면 살 생각이니까요. 당치도 않은 소리. 하고 그는 대답했다. 그는 일어서서 밖으로 나가려고 했다. 나는 그를 불러 세웠다. 당신은 압상트 값을 안 냈어요. 나는 싱긋 웃으며 말했다. 그가 나에게 뭐라고 투덜대더니 그 돈을 테이블 위에 내던지고 휙 나가버렸다. 그 뒤 며칠 동안 나는 그를 만나지 못했는데 어느 날 내가 그 카페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자니까 그가 불쑥 들어와 내 옆에 앉았다. 결국 목을 매지는 않았던 모양이군요. 하고 나는 빈정거리며 말했다. 그렇소. 일을 맡았어요. 지금 나는 200프랑의 계약으로 장사를 그만둔 어느 영광공의 초상화를 그리고 있는 중이요. 어떻게 또 그런 일을 얻게 되었습니까? 내가 빵을 데워놓고 사다 먹던 가게의 주인 아주머니가 나를 추천해 준 거요. 그 영광공이 자기 초상화를 그려줄 사람을 찾고 있다는 말을 전부터 그 여자에게 했던 모양이요. 그 여자에겐 20프랑의 수고료를 지불해야 하지만 어떤 사람인데요? 그게 볼만해요. 마치 양고기의 넓적다리 살처럼 빨갛게 생긴 커다란 얼굴이요. 게다가 오른쪽 볼에는 아주 큰 점이 있고 거기엔 긴 털이 숭숭 나 있어요. 스트릭랜드는 아주 기분 좋아했는데 그 자리에 더크스트로브가 찾아와 앉자 그는 스트로브를 맹렬히 놀리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그에게 그런 점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던 말재주로 그는 이 불행한 네덜란드인의 제일 아픈 급소를 사정없이 파헤쳤다. 스트릭랜드가 가느다란 야유의 칼이 아니라 굵은 독설의 곤봉을 휘두르며 예고도 없이 갑자기 한 일인지라 스트로브는 급습을 당해 방어할 여지도 없었다. 마치 갈 바를 몰라 우왕좌왕하는 놀란 양 같았다. 너무 놀란 나머지 그는 멍하니 앉아 있었다. 마침내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게다가 가장 미안한 일은 그런 스트릭랜드가 몹시 밉살스럽고 스트로브가 너무 보기에 딱하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웃지 않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었다. 더크 스트로브라는 사나이는 진지한 태도로 나오면 나올수록 더욱 익살맞게 보이는 불운한 사람이었다. 크리스마스를 조금 앞둔 어느 날 더크 스트로브는 나를 찾아와 그날을 자기와 함께 지내자고 했다. 그는 크리스마스에 대해선 그다운 감상을 지니고 있어 거기에 알맞는 이식 속에서 친구들과 함께 지내고 싶었던 것이다. 우리 둘은 2, 3주일 동안이나 스트릭랜드를 만나지 못했다. 나는 파리에 잠시 들은 친구들을 상대하느라고 바빴고 스트로브는 다른 때보다도 심하게 그와 싸웠기 때문에 앞으로는 절대로 상대하지 않기로 결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크리스마스 철이 되자 그의 마음은 저절로 너그러워져서
스트릭랜드가 크리스마스를 혼자서 지낼 생각을 하니 가슴이 아팠던 모양이다. 그처럼 화를 냈던 것은 자기가 부족했던 탓이라고 생각하고 특별한 날에 그 고독한 화가가 혼자서 쓸쓸하게 있을 생각을 하니 더 참을 수 없었던 것이다. 스트로브는 아틀리에에 있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했는데 장식을 한 나뭇가지에 작은 선물 꾸러미가 매달려 있는 곳을 보고 우리가 또 그것을 익살스럽게 느끼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스트릭랜드를 다시 만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처럼 심한 모욕을 이렇게 쉽게 용서한다는 것은 다소 굴욕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마음속으로 결의한 스트릭랜드와의 화해의 자리에 나도 입회해 주기를 바랐던 것이다. 우리는 함께 클리시로 내려갔으나 늘 있던 카페에는 스트릭랜드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바깥 테라스에 앉기에는 너무 추웠으므로 우리는 실내에 가죽을 씌운 긴 의자에 앉았다. 실내는 무덥고 답답했으며 공기는 연기 때문에 회색으로 흐려져 있었다. 스트릭랜드는 오지 않았으나 얼마 안 있어 가끔 그와 체스를 하는 프랑스인 화가의 모습이 보였다. 나도 그와 안면이 있었으므로 그는 우리가 앉은 테이블에 와 앉았다. 스트로브는 그에게 스트릭랜드를 만났느냐고 물었다. 그는 알고 있어요. 모르셨던가요? 나는 하고 화가는 대답했다. 대단한가? 꽤 심한 모양이에요. 스트로브의 얼굴에 핏기가 가셨다. 왜 편지라도 써서 나에게 알려주지 않았을까? 나도 참 공연히 싸움을 하고 곧 찾아가 봐야겠군. 그는 돌봐주는 사람도 없을 텐데. 그래, 어디 살고 있죠? 나도 전혀 모릅니다. 프랑스인 화가는 대답했다. 결국 우리 세 사람이 다 그가 사는 곳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어쩌면 그 사람은 죽었을지도 모르는데 죽어도 아무도 모른다니 참 무서운 일이군. 이건 참을 수 없어. 당장 찾아내야겠어. 막연히 목표도 없이 파리 시내를 찾아 돌아다닌다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가를 나는 스트로브에게 알리려고 노력했다. 우선 무슨 계획을 세워야만 했다. 하긴 그래. 그러나 이러고 있는 동안에 그는 죽어가고 있을지도 몰라. 우리가 거기에 당도해도 이미 때가 늦어 손을 쓸 수 없을 지경일지도 몰라. 여보게, 좀 진정을 하고 방도를 강구해봐야 할 것 아닌가. 나는 초조해하며 말했다. 내가 알고 있는 유일한 주소는 오텔 데 벨즈뿐인데 스트릭랜드가 그곳을 나온 것은 벌써 오래전의 일이므로 그곳에 가본들 아무도 그를 기억하고 있을 리 없다. 그처럼 자기 거처를 비밀로 해두는 묘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가는 곳을 알리고 갔을 리는 없다. 그리고 그것은 5년 전의 일이다. 나는 그가 그곳에서 그리 멀리 가지는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가 그 호텔에 들었을 때와 같은 카페에 쭉 드나드는 것은 아마도 거리상 편리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때 문득 생각나는 일이 있었다. 스트릭랜드는 단골로 다니던 빵집을 통해 초상화를 그려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했다. 그곳에 가면 그의 주소를 알게 될지도 모른다. 나는 전화번호부를 가져오게 하여 빵집을 찾아보았다. 이 근처에는 빵집이 5개나 있었다.
그 집을 일일이 다 찾아볼 수밖에 없었다. 스트로브는 마음이 내키지 않은 듯 마지못해 나를 따라 나섰다. 그는 클리시 대로로 통하는 모든 거리를 돌아다니며 스트릭랜드라는 화가가 살고 있나 집집마다 물어보자는 것이었다. 결국 나의 평범한 계획이 들어맞았다. 우리가 찾아간 두 번째 집에서 계산대 뒤에 있던 부인이 그를 안다고 했다. 그녀도 그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맞은편에 있는 세 집 중 어느 한 집일 거라고 말했다. 우리는 운이 좋아 제일 먼저 찾아간 아파트에서 관리인이 그 집 제일 위층에 그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그 사람은 앓고 있는 모양인데요. 하고 스트로브는 말했다. 그런지도 모르죠. 관리인은 무관심하게 말했다. 그러고 보니 벌써 대여섯 동안이나 그분을 못 본 것 같군요. 스트로브는 나보다 앞질러 계단을 뛰어 올라갔다. 내가 제일 위층까지 올라가니 그는 속옷바람에 어떤 노동자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 사람은 스트로브가 두드린 문을 연 사람이었다. 그 노동자가 다른 문을 가리키며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이 화가일 거라고 말했다. 스트로브는 곧 그 문을 두드리더다가 난처한 듯 나를 돌아보았다. 마치 공포에 사로잡힌 듯한 표정이었다. 아니, 죽었으면 어떡하나? 그럴 리가. 나는 그렇게 말하며 문을 두드렸다. 그러나 아무 대답도 없었다. 손잡이를 돌려보니 잠겨 있지 않았다. 내가 안으로 들어가자 스트로브도 곧 뒤따라 들어왔다. 방 안은 캄캄했다. 가까스로 그곳이 천장이 경사진 다락방이라는 것을 알았다. 희미한 빛이 천장으로 들어오긴 했으나 겨우 캄캄한 어둠을 면할 정도였다. 스틸그랜드 씨! 하고 나는 불렀다. 대답이 없었다. 정말 이상한 노릇이었다. 내 바로 뒤에 서 있던 스트로브는 벌벌 떨고 있는 것 같았다. 한순간 나는 불 켜기를 망설였다. 한쪽 구석에 침대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으나 만일 불을 켜면 그 위에 시체가 누워있는 것이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정말 바보들이군. 성량도 없어? 나는 깜짝 놀랐다. 어둠 속에서 갑자기 스트릭랜드의 가라앉은 목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이다. 스트로브는 큰 소리로 외쳤다. 아유, 다행이군. 당신이 죽은 줄 알았어요. 나는 성냥을 긋고 초를 찾았다. 작은 방 안을 한 바퀴 둘러보았으나 그곳은 거실 겸 아틀리에였으므로 침대 하나와 벽 쪽으로 돌려놓은 몇 장의 캔버스, 이젤, 테이블, 의자가 각각 한 개씩밖에 없었다. 바닥에는 융단도 깔려 있지 않았고 난로도 없었다. 그림 물감, 팔레트, 나이프 같은 것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 테이블 위에 양초가 하나 있었다. 나는 그 불에 불을 붙였다. 스트릭랜드는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침대가 너무 작아 거북해 보였다.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옷이란 옷은 다 덮고 있었다. 얼른 보기에도 열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스트로브는 침대 옆으로 다가가더니
감정이 북받쳐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 낙한 양반, 도대체 어떻게 된 거요? 당신이 앓고 있는 줄은 전혀 몰랐어요. 왜 나한테 알려주지 않았소? 당신은 위한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해줬을 텐데 당신은 내가 그때 한 말을 서운하게 생각했던 거요. 난 그럴 작정이 아니었는데 내가 잘못했어. 화를 내다니. 내가 바보였어. 멋대로 짓거리는군. 스트릭랜드는 말했다. 자, 말해봐요. 내가 어떻게든 편하게 해줄 테니까요. 당신을 돌봐준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는 그 답답한 다락방 속을 어이없는 눈초리로 둘러보았다. 그리고 이불을 다시 덮어주려고 했다. 괴로운 듯 숨을 헐떡이며 스트릭랜드는 뽀로통에서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그는 원망스러운 눈빛을 나에게로 던졌다. 나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를 쳐다보고 있었다. 나를 위해 무슨 일이든 해준 생각이거든 우유라도 사다 주게. 이윽고 그는 입을 열었다. 벌써 이틀 동안이나 꼼짝도 못하고 있어. 침대 옆에는 빈 우유병이 놓여 있었고 신문지 위에는 빵 부스러기가 남아 있었다. 그럼 그동안 뭘 먹었소? 나는 물었다. 아무것도. 며칠이나요? 하고 스트로브는 소리쳤다. 당신이 이틀 동안이나 아무것도 먹지를 않고 마시지도 않았단 말이오? 이건 너무하군. 물을 마셨지. 그는 팔을 뻗으면 닿을 만한 곳에 있는 큰 깡통을 한동안 쳐다보았다. 곧 갔다 올게요. 스트로브는 말했다. 그 밖에 또 먹고 싶은 것은 없습니까? 나는 체온계와 빵과 포도를 사오면 어떻겠느냐고 말했다. 스트로브는 자기가 도움이 되는 것이 기뻐서 계단을 쾅쾅거리며 내려갔다. 바보 같으니라고. 하고 스트릭랜드는 중얼거렸다. 나는 그의 맥을 짚어보았다. 맥박이 아주 힘없이 빠르게 뛰고 있었다. 그리고 한두 가지를 무어보았으나 그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다시 한번 되물었더니 귀찮다는 듯이 벽 쪽으로 돌아 누워버렸다. 나는 잠자코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10분가량 있으니 스트로브가 숨을 헐떡이며 돌아왔다. 내가 말한 것 말고도 그는 초 몇 자루와 고깃즙과 알콜 램프도 사왔다. 이를 잽싸게 잘하는 땅달보 스트로브는 곧 빵과 우유를 먹도록 준비했다. 나는 스트릭랜드의 체온을 재어보았더니 섭씨 40도나 되었다. 아무리 보아도 중태인 것 같았다. 얼마 뒤에 우리는 그곳을 나왔다. 더크는 저녁 식사를 하러 집으로 돌아가기로 하고 나는 의사를 불러 스트릭랜드를 진찰해 보기로 했다. 그러나 답답한 다락방에서 시원한 거리로 나오자 그 네덜란드인은 곧 자기 아틀리에로 가자고 말했다. 지금 자기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그는 내가 꼭 함께 가야 한다고 우겨댔다. 나도 의사를 데리고 가보았자 우리가 한 것보다 더 나은 치료를 할 것 같지도 않아서 그가 하자는 대로 했다. 그의 아틀리에로 가니
부인 블랑시 스트로브는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었다. 더크는 성큼성큼 그녀 옆으로 다가가더니 그녀의 두 손을 잡았다. 블랑시, 나를 위해 당신이 꼭 해줄 일이 한 가지 있어요. 그녀는 그 애교 있는 밝은 미소를 지으면서도 진지한 표정을 잃지 않은 채 남편을 쳐다보았다. 땀으로 번들거리는 그의 빨간 얼굴은 익살스러울 정도로 흥분되어 있었으나 놀란 듯한 동그란 눈에서는 진지한 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스트릭랜드가 중병을 앓고 있어 다 죽어간단 말이오. 더러운 다락방에 혼자 있는데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를 이리로 데려왔으면 하는데 당신은 어떻겠소? 그녀는 두 손을 재빨리 뺐다. 나는 그녀가 그렇게 재빠른 동작을 하는 것을 아직도 본 일이 없었다. 그리고 볼도 빨개졌다. 안 돼요. 여보 블랑시, 제발 그렇게 쌀쌀맞게 굴지 말아요. 나는 그 사람을 저대로 내버려 둘 순 없어. 그걸 생각하면 밤에 한숨도 못 잘 것 같단 말이오. 당신이 그 사람을 간호해 주는 거면 또 몰라도. 당신이 그 사람을 간호해 주는 거라면 또 몰라도. 그녀의 목소리는 쌀쌀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죽을지도 몰라. 할 수 없죠 뭐. 스트로브는 한숨을 쉬더니 얼굴을 닦았다. 그는 나에게 도움을 청하는 눈초리로 돌아다 보았으나 나로서도 뭐라고 말해야 좋을지 몰랐다. 그 사람은 위대한 예술가야.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나는 어쨌든 그 사람이 싫어요. 아, 나의 소중한 블랑시. 설마 진심으로 그러는 것은 아니겠지? 제발 부탁이니 그 사람을 데려오게 해줘요. 여기 오면 그 사람 기분도 나아지고 살아날 수도 있을 거요. 우리가 그 사람의 목숨을 건져줄 수 있을지도 몰라요. 당신을 귀찮게 굴지는 않을게. 내가 모든 걸 다 할 테니까 아뜰리에 그 사람 잠자리를 마련해 줍시다. 그 사람은 그대로 죽게 내버려 둘 순 없단 말이요. 그렇게 몰인정할 수 있겠소? 그럼 병원으로 가면 되지 않아요? 병원이라니. 그 사람은 애정으로 간호해 줄 필요가 있어요. 이것저것 세밀한 점까지 신경을 써서 돌봐줘야 해. 나는 그녀의 마음이 동요되는 모습을 보고 좀 뜻밖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여전히 식탁 준비를 계속하고 있었으나 그 손은 떨리고 있었다. 당신은 참 답답한 사람이군요. 만일 당신이 병이 났다면 그 사람은 당신을 살리기 위해 손가락 하나라도 까딱할 것 같아요? 그러나 내 경우야 그런 일이 문제가 될 리 있어? 내겐 당신이 있는데 그 사람의 신세를 질 필요가 없지. 그리고 그 사람하고 나하고는 처지가 달라. 내겐 위대한 점이라곤 조금도 없어요. 당신에겐 똥개만한 기계도 없군요. 땅바닥에 엎드려서 날 밝아줍소 하고 있는 격이에요. 스트로브는 가볍게 웃었다. 아내가 어째서 그렇게 나오는지 그도 알고 있는 것 같아 보였다. 아, 당신은 그 사람이 내 그림을 보기 위해 여기로 왔을 때의 일을 생각하고 있군. 그가 내 그림을 조금도 좋게 보지 않는다 해도 상관없는 일이 아니요. 그런 걸 그 사람에게 보인 내가 바보였지. 사실 그림들은 그다지 대수롭지도 않은 것들이야. 그는 슬픈 눈길로 아뜰리에 안을 둘러봤다. 이젤에는 미완성의 그림이 놓여 있었는데 그 그림은 검은 눈을 지닌 소녀의 머리 위에 포도송이를 들고 빙그레 웃고 있는
이탈리아의 농부를 그린 것이었다. 그 사람도 그렇죠. 비록 그게 마음에 안 들었다 해도 예의쯤은 지켜야 할 것 아니에요. 당신을 그렇게 모욕할 필요야 없지 않겠어요? 그 사람은 당신을 여발한 듯이 경멸하고 있는데도 당신은 마치 강아지처럼 그 사람의 손을 핥고 있지 않았어요? 난 그런 사람은 딱 질색이에요. 하지만 그 사람은 천재야. 당신도 내가 그만한 재주를 가졌다고 생각하지는 않겠지? 나도 천재가 됐으면 하는 생각은 하지. 그러나 나는 천재를 보면 그대로 있을 수는 없어. 그를 존경하게 된단 말이야. 천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것이니까. 그러나 천재적인 재질을 지니고 있는 사람에겐 그것이 무거운 짐이 되는 거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에 대해 최대한 너그러운 마음으로 인내를 베풀어 주어야 해요. 나는 이런 부부간의 말다툼이 조금 난처해서 멀찌감치 서서 보고만 있었는데 도대체 왜 스트로브는 나를 끌고 왔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의 부인은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생각을 나는 것을 나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내가 그 사람을 데려오고 싶다는 것은 다만 그가 천재이기 때문만은 아니요. 그 사람 역시 어엿한 인간인데 지금 병들어 누워있으니 불쌍해서 그러는 거지. 저는 그 사람을 우리 집에 들어오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스트로브는 내가 있는 쪽으로 돌아앉았다. 여보게, 부탁이니 이 문제가 한 사람이 죽느냐 삭느냐 하는 중대한 문제라는 것을 이 사람에게 좀 말 좀 해주게. 그 사람을 그렇게 굴속 같은 방에 놓아둘 수는 없네. 물론 그를 이리 데려다 간호하는 편이 훨씬 좋다는 거야 나도 알고 있지만 하고 나는 말했다. 그러나 그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도 틀림없지. 누가 낮이나 밤이나 꼭 붙어 있어야 할 테니. 참, 자네도 그렇게 꽁무니를 빼다니 자네답지 않구먼. 만약 그 사람이 이리로 오면 저는 나가겠어요. 하고 스트로브 부인은 격한 어조로 말했다. 참, 당신 같지 않은 말을 하는군. 평소에 당신은 그렇게 친절하고 부드러운 사람이었는데. 제발 부탁이니 내버려 두세요. 이러다가는 정신이 이상해질 것 같아요. 그러더니 마침내 울기 시작했다. 의자에 털썩 주저앉더니 손으로 얼굴을 가려버렸다. 병렬을 일으킨 것처럼 양 어깨를 들먹거렸다. 덕크는 곧 그녀 옆에 무릎을 꿇더니 두 팔로 그녀를 끌어안고 키스를 하기도 하고 애칭을 있는 대로 다 들추어 부르기도 했다. 자연히 눈물까지 그의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이윽고 그녀는 몸을 빼고 눈물을 닦았다. 혼자 있게 해줘요. 이번에는 그다지 쌀쌀한 말투는 아니었다. 그리고 그녀는 나를 쳐다보더니 애써 미소를 뜨려고 했다.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군요. 스트로브는 어리둥절하여 아내를 쳐다보며 망설였다. 그의 이마에는 주름이 잡히고 빨간 입술은 삐죽히 내밀어져 있었다. 이상하게도 그런 모습에 그는 흥분한 모르모트를 영상케 했다. 그럼 당신은 결국 안 된다는 말이군. 그는 이윽고 입을 열었다. 그녀는 나도 모르겠다는 태도로 보였다. 지칠 대로 지친 것이다. 이 아틀리에는 당신 거예요.
모든 게 다 당신 거예요. 만일 당신이 꼭 그 사람을 데려와야 한다면 그걸 제가 어떻게 말리겠어요. 갑자기 그의 동그란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그럼 찬성해 주는 거요? 틀림없이 그렇게 나올 줄 알았어. 사랑스러운 당신. 갑자기 그녀는 몸을 도사리고 겁을 먹은 듯한 눈초리로 그를 쳐다보았다. 심장의 고동을 견디지 못하겠다는 듯이 두 손을 가슴 위에 얹었다. 여보, 내가 당신을 만난 뒤로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해달라고 당신에게 부탁한 일은 없잖아요? 그야 당신을 위한 일이라면 어떤 일이라도 다 해줄 수 있지. 그럼 부탁이니 제발 스트릭랜드 씨를 데려오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좋아요. 도둑놈도 좋고 술주정꾼도 좋고 거리의 불황자도 좋으니 데리고 오세요. 저는 그 사람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스트릭랜드 씨만은 데리고 오지 마세요. 이렇게 머리 숙여 부탁하겠어요. 아니, 왜 또 그래? 전 그 사람이 무서워요. 웬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에겐 뭔가 나를 무섭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 사람은 우리에게 큰 손해를 보일 거예요. 나는 그럴 것 같은 예감이 들어요. 만일 그 사람을 데려오면 결국 그때 가서는 곤란한 일이 생길 거예요. 그런 터무니없는 말이 어딨어. 아니, 그렇지 않아요. 제 말이 맞을 거예요. 뭔가 무서운 일이 우리에게 닥칠 거예요. 우리가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그녀는 숨을 헐떡이고 있었고 그 얼굴에는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공포의 빛이 떠올랐다. 도대체 그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는 난 모른다. 그러나 어떤 이상한 공포에 그녀가 사로잡혀 있다는 것은 내가 보아도 알 수 있었다. 여느 때의 그녀는 아주 조용한 성격이었으므로 그때 그녀가 보인 동료는 정말 놀라운 것이었다. 스트로브는 한동안 난처한 듯 멍하니 그녀를 쳐다보고 있었다. 당신은 내 아내요. 이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도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당신이 조금이라도 싫어한다면 아무도 데려오지 않겠소.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있었는데 나는 기절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도 이 여자에게 약간 화가 치밀었다. 지금까지 그녀가 이렇게 신경질적일 줄 몰랐기 때문이다. 그러자 스트로브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그 소리는 묘하게도 주위의 정막을 뒤흔드는 것 같았다. 당신은 몹시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을 때 구원의 손길을 받아본 경험이 한 번도 없었소? 그게 얼마나 고마울 일인지 당신도 알 거요. 당신도 그런 기회가 있으면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고 싶다고 생각하겠지? 그 말은 참으로 당연한 말이었으나 나에겐 일종의 설교조로 들렸으므로 하마터면 웃음이 터져나올 뻔했다. 그러나 놀랍게도 블랑시 스트로브에게는 그런 평범한 말도 어떤 호력이 있었던 모양이다. 그녀는 정신이 번쩍 든 듯 남편을 한동안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었다. 그는 시선을 아래로 떨군 채 꼼짝도 않고 앉아 있었다. 왜 그가 갑자기 당황한 기색을 보이는지 나로선 알 수 없었다. 그녀의 볼에는 옅은 빛이 떠올라 마침내 그것은 창백해졌다. 아니, 창백해진 정도가 아니라 죽은 사람처럼 해스케졌다. 마치 그녀의 육체에서 핏기가 싹 가신 것 같은 느낌이었다. 손까지 파리했으며 그녀의 온몸이
사르르 떨렸다. 아틀리에의 침묵이 서서히 하나로 엉겨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으로 변했다. 나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여보, 스테리랜드 씨를 이리로 데려오세요. 제가 최선을 다해보겠어요. 고마워. 그는 싱긋 웃었다. 그는 그녀를 끌어안으려고 했으나 그녀는 그의 손을 피했다. 당신도 참, 손님 앞에서는 그러지 마세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으로 보이겠어요. 그녀의 태도는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다. 지금의 그녀를 보면 그녀가 그처럼 격한 감정에 사로잡혀 있었다고는 아무도 상상할 수 없을 것이다. 섬머셋 몸에 달과 6펜스. 오늘의 심야의 책 낭독은 여기까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잘 자요.